안녕하세요. 우리 수험생들의 강력한 집중력과 멘탈을 책임지는 심리 강사 이정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수능이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49일. 49일. 와. 아직 많이 남았다. 그쵸? 야, 49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고 얼마나 지금보다 더 똑똑해질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인지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내용인데요. 인간의 능력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어떤 날은 굉장히 능력이 향상될 때가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같은 사람인데도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이 되는 경우들이 참 비일비재하더라. 이런 것들이 인간이 상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그 능력이 그때그때마다 결정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내가 뭔가 타고난 지능이나 타고난 능력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적인 것들을 조금 더 잘 활용하면 훨씬 집중력이든 암기력이든 여러분들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들을 훨씬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지심리학은 지난번 선생님이 잠깐 여러분에게 언급을 했었는데 인지심리학은 다른 심리학보다 약간 조금 이단화 같은 느낌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심리학이 문과의 과목인데 인지심리학은 굉장히 이과스러운 과목이다. 이 인지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사람이 앨런 튜링이다. 최초의 컴퓨터를 만든 천재 수학자를 인지심리학자들이 우리 학문의 조상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 컴퓨터라는 게 인간처럼 생각하고 사고하는 기계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에서 발명이 된 기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정보를 어떻게 획득을 하고 그 정보를 어떻게 구조화해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인지심리학이거든요. 그거를 잘 접목시킨 게 인공지능이고 컴퓨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과학적인 학문이라고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상황이 능력을 결정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유명한 창의력 실험을 하나 좀 알려드릴 건데 우리 창의력 하면 보통 타고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점점점 개발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타고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창의력은 태어날 때부터 엄청 창의적이어야 해. 막 태어날 때부터 아주 브릴리언트해서 막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걸 막 생각하고 막 보고 듣고 막 이런 애들만 창의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뒤집는 실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그 유사한 실험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도구를 그릴 거예요. 자, 느낌이 어때요? 보시면 굉장히 난해하죠. 자, 사실 이거보다 더 난해한 도구를 실제로 각각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재질의 다양한 촉감의 다양한 색상의 12가지의 도구를 직접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난해한 모양의 촉감의 재질의 12개의 모형들이었어. 그거를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A, B, C, D 반에 들어가요. 얘네들의 전제는 각 반이 각 과목의 학급 평균이 유사하다. 이 아이들의 지능이 유사하다. 학업 성취도 유사하다라는 걸 전제로 A, B, C, D 반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 도구를 A 반에 가지고 들어가서 12개의 도구를 쫙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이 12개의 도구 중에서 너희가 각각 5개를 골라서 너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인 걸 한번 만들어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가서 뭔가를 만들어냈겠죠. 근데 그걸 딱 만들고 보니까 대부분이 뭔가 조금 창의적인 집,
조금 창의적인 자동차, 뭐 조금 창의적인 물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경향들을 많이 보였어요. 사실 딱 봤을 때 담임 선생님은 조금 실망한 거야. 얘네들이 창의성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한 거죠. B반에 갔어요. 그러면서 요 도구를 안 보여주고 그냥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들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다면 뭘 만들고 싶어? 한번 자유롭게 적어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막 뭐 별의 별 것들을 막 다 이야기하면서 다 적어보겠죠. 그리고 그거를 다 이제 각자 막 화기애애하게 막 얘기해요. 막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을 것 같은 이야기들도 하고 막 정말 우주 이야기도 하고 막 이래요. 막 깔깔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딱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 도구를 그때서야 짠 보여줘요. 그러고서는 자 얘들아 네가 지금 이야기한 그거를 이 중에 5개 골라서 만들어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까 A반이랑 조금 아이들의 반응이 달라요. A반 아이들은요 딱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와서 제일 만만하게 생긴 것들을 골라가요. 대부분이. 난해한 건 거의 고르지 않는 경향들을 보여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뭔가 생각을 먼저 하고 딱 고르려고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뭔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상황에 처해진 거죠.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현실화시키려면 이거 하나하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까는 그냥 제일 만만하게 생기고 제일 안 이상하게 생긴 걸로 그냥 막 골라갔는데 이번엔 애들이 하나하나 막 만져보고 촉감도 해보고 구부려보고 막 온갖 생각을 하더니 굉장히 신중하게 5개를 골라갑니다. 그리고 그걸로 자기가 생각한 것과 가장 유사하게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보이죠. 당연히 A반보다 훨씬 더 창의적인 결과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다음 반에 가서는 이 도구를 먼저 이렇게 딱 보여줘요. 그러고선 자, 이 중에서 자유롭게 한번 5개 골라봐. 그러면 이제는 뭐 뭘 시킬진 사실 모르니까 그냥 막 이상한 것도 고르고 막 자기 취향껏 막 골라요. 그럼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이걸로 너희가 창의적인 걸 만들어 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3반을 봤을 때 어떤 반이 가장 창의적인 물건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A반이 창의적인 게 나올 가능성이 있었을까? A반은 거의 창의적인 물건들이 안 나와요. 근데 B반이랑 C반에서는 아이들의 사고의 깊이나 사고의 길이나 이런 것들이 A반보다 훨씬 길고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어. 이거에 대해서 내가 깊이 고민도 해봐야 되고 내가 창의적인 생각에 대해서 한계 없이 자유롭게 떠올려 볼 수도 있는 상황들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훨씬 창의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결정적으로 가장 창의적인 물건들이 나왔던 게 D반이었는데 D반은 거의 결과를 봤을 때 이건 거의 전국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가도 수상할 정도의 창의력들이 발휘가 됐대. 그래서 D반 담임 선생님 와 우리 반 애들 완전 천재였어 이러면서 되게 기뻐했대. 근데 D반은 어떻게 했었냐면 딱 가서 자 얘들아 창의적인 생각을 먼저 해봐. 그럼 막 또 애들이 막 우주 가고 막 바다 뭐 가고 핵 가고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막 말도 안 되는 상상들을 하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아까 B반처럼 자 그럼 이제 짜잔 이런 도구가 있어.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5개 골라서 네가 말한 그거 만들어내야 돼. 이렇게 하니까 또 애들이 멘붕이 오죠. 선생님 그걸 진작 얘기했었어야지. 이게 도대체 말이 돼요? 이걸로 어떻게 만들어요? 이러면서 또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분석을 해서 골라갔어. 근데 거기서 자, 잘 골랐니? 그러면 네 짝꿍이랑 5개를 바꿔. 그리고 그걸로 네가 말한 그 창의적인 생각을 현실화시켜. 그러니까 애들이 막 머리가 터질 거 얘 이상한 거 골라왔는데 이걸로 제가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도 넌 할 수 있어. 만들어봐.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창의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창의적이고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창의적이고 굉장히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과물들이 나와요. 이런 실험들을 봤을 때 ABCD반 아이들 중에서 누가 애초에 기질적으로 창의력을 타고났는가에 대해서 누구도 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A반 아이들은 다 창의력이 떨어지고 멍청한 친구들이 아니라는 거지. 아, 인간은 이렇게 적정한 상황들, 이 사람이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 사람이 충분히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집중력이 높아지고 사고력이 높아지고 두뇌의 활용이나 능력이 높아지는 경향들을 분명히 보이는구나. 아, 상황이 정말 사람에게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에 이제 기반을 해서 인지심리학이 계속 지금 연구를 더 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수험생들에게 이런 창의력이 마치 순간적으로 우와, 나한테 이런 창의력이 있었어? 라고 놀라운 결과를 나타냈던 것처럼 아, 나도 그런 적절한 상황들만 잘 만들어주면 훨씬 더 집중력 있게, 훨씬 더 깊이 있는 사고, 훨씬 더 공부의 능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딱 7개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백지보다 오답이 낫다. 여러분들 시험을 풀다 보면은 모르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긴가민가 하는 문제들도 나오고 어떤 친구들은 긴가민가 하는 문제든 모르는 문제든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어떻게든 풀어보려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는 모르는 문제 나오고 긴가민가 하면 그냥 다 패스하고 나중에 에이 어차피 풀어도 모를 거야. 그리고 거의 풀어볼 시도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학습 방법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또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심리학과에서 했던 시험인데 좀 어려운 문제들을 대학생들에게 나눠줬어요. 이거는 웬만한 친구들은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안 해줘요. 약간 난이도가 높은 문제지만 문제를 나눠주면서 자, 이 문제를 시간 안에 다 풀어보시고 만약 못 풀면 백지로 내도 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시간을 줬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열심히 이제 막 시도를 하면서 풀어봤겠죠. 정답이 나온 친구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은 답을 내지 못했을 거야. 그러고서는 거기 마지막에 답이 나왔다면 이 답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상중하로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풀었던 친구들 중에서는 상중하 중에 답을 적었겠지. 나는 이 정도는 자신 있어요. 상. 난 중? 나는 이거 완전 찍었어. 하. 백지 낸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다 걷었어. 그런 다음에 채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맞는 비율이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 답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8명이 틀린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문제에 채점을 하고 나서 이제 정답을 쫙 풀이를 해줬어. 그 다음에 몇 시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그 문제를 풀게 했을 때 제 정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지켜보는 실험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두 번째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을 맞췄던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첫 번째 시험을 풀었을 때 맞았건 틀렸건은 상관이 없어요. 누가 두 번째에 많이 맞췄느냐? 첫 번째 내 정답이 맞았을 거라고 믿었던 그룹의 아이들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확실하게 맞추는 경향을 보여요. 자, 이게 심리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은 나 이거 확실하게 알고 있어. 나 이거 맞을 거야 반드시 라고 믿고 있던 생각이나 신념이 틀리거나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주의 포획 효과라는 심리적인 현상이 발생이 돼요. 이걸 내가 왜 틀렸어? 이거 완전 맞는 줄 알았는데 이게 말이 돼? 갑자기 집중력이 또렷해져. 그러면서 주의가 포획돼요. 이거였구나.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급격히 상승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야. 난 당연히 맞을 거라고 풀었는데 틀렸어. 그럼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이걸 왜 틀렸어? 정신이 번쩍 들고 그거 풀이하고 나면 그건 나중에 안 잊어먹어. 선생님 되게 기억나는 게 선생님이 초6이었나 중1 때였나 because를 틀렸던 적이 있어. because를 스펠링을 쓰라고 했는데 내가 거기 스펠링 하나를 잘못 쓴 거야. 당연히 맞았다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틀렸어요. 난 그게 고3 때까지 비코스만 보면 그날의 그게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강렬하게 남아서 그 순간 주위의 포획 효과가 사실은 발생이 된 거죠. 그 스펠링은 내가 자다 일어나도 안 틀리겠다 이럴 정도로 완전히 막 이렇게 됐던 기억이 있어요. 이것처럼 내가 차라리 모른다고 해서 이거 나 모르는 거야 하고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풀이를 봐도요 감흥이 없어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나중에 또 기억 안 나. 또 못 풀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고를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끌어부어서 이거면 정답 맞는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나중에 틀렸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 순간 굉장히 고도로 집중하면서 그 풀이를 빠르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능력들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도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진짜 잘 모르고 긴가민가한 문제들이 있더라도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져서 한번 답을 내봐라. 그러고 나면 내가 나중에 정답을 보고 제대로 된 풀이 과정을 봤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지보다는 오답이 낫다. 여러분들 문제풀이 하실 때는 알건 모르건 무조건 사고에서 풀어보려는 시도를 하시는 게 효율성이 높아지는 방법입니다.